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장한지 기자입니다. 먼저 이슈 플러스입니다. 이번 한 주는 법조계 안팎의 굵직굵직한 행사나 기념일이 많았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 대한변호사협회의 한 해 가장 큰 행사인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주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법무부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역시 화두는 법조 개혁이었습니다. 지난 1일은 헌법재판소 창립 29주년이었는데요. 씁쓸하고 뒤숭숭한 29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노조가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등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측은 노조원에 4,224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비슷한 소송만 현재 115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는데 쟁점이 뭔지, 왜 이 같은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모색해봤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네, 대한변협의 한 해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인데 제26회 변호사대회가 오늘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개혁이 화두이긴 화두인가 봅니다. 이번 변호사대회의 대주제가 법치주의와 법조 개혁이었다고 합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보니까 이번 변호사대회 제목이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뭐 이런 거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대회는 한 해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이 대한변협의 가장 큰 행사인데요. 네. 퇴임을 한 달 정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을 대신해 이제 법원에선 최초로 여성 법원 행정처장에 임명된 김소영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에선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그리고 정부에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변호사대회는 법치주의와 법조 개혁을 대주제로 각종 심포지엄 등 여러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네. 심포지움은 뭐 어떤 심포지엄들이 열렸나요? 네, 법원 검찰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제 심포지엄이 우선 눈에 띄는데요. 네. 뭐 내용이 어떻게 되던가요? 현직 변호사들이 보는 법원과 검찰 인사제도의 문제점 뭐라고 하던가요? 네, 한마디로 법원과 검찰 이 모두가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너무나 획일적인 피라미드 구조다. 네. 그래서 최고 권력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데요. 네. 이제 독립적 헌법기관인 대법원만 해도 대법원장을 임명한 대통령의 의중에 의해 사법권의 독립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변협의 주장입니다. 네.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검사로 이어지는 이 검찰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고 하던가요? 네, 일단 법원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폐지와 인사권을 포함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분산 이 두 갈래로 이제 나뉩니다. 네. 우선 대법원장은 대법관 호선으로 선출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또 현행 판사 인사는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통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요. 네. 지금은 지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통해서 이제 고등 법원장 이하 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일선 판사들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입니다. 네. 따라서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이제 실질적인 대법관 선출위원회 수준으로 이제 위상을 올리면 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으로 인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게 이제 변협의 주장입니다. 네. 결국 뭐 구조적으로 대법원장 힘을 좀 빼놓자 뭐 이런 것 같은데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이것도 인사가 만사라고 역시 네. 인사제도 개선의 논의가 집중됐는데요.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검찰 인사권을 청와대가 이제 쥐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네. 이른바 우병우 사단 논란을 통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단절시켜야 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일단 검찰총장부터 청와대나 법무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후보 추천위원회에 실질적인 추천권을 주고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검사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변호사 대회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왔던데 검찰 개혁 뭐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 관련해서 네. 이제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 등을 언급하면서 일정 부분 변협 주장에 공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개혁 차원에서 법무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얼마 전에 발족시켰습니다. 여러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법조개혁 목소리 뭔가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취임 후 첫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빠른 시일 내에 하라고 법무부 장관을 체근했습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어제 열린 법무부 업무 보고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업무 보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네. 부처별 핵심 과제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기존의 단순 업무 보고가 아니라 문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청와대 수석 등 참모들과 각 부처의 실국장들이 참석해 부처별로 핵심 정책을 놓고 네. 실행 방안 등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청와대는 업무 보고가 아니라 핵심 정책 토의라고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열띤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뭐 그래서 핵심 논의 과제가 뭐였다고 하던가요? 네,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박상기 장관은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 등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네. 관련해서 최순실 일가가 부정축제한 국내외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 네. 또 방위사업 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뇌물과 횡령, 배임 등 이른바 5대 중대 부패범죄 수사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네, 뭐 법무부와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법무부 관련해선 법무부 탈검찰화가 주된 화두로 올랐고요. 네. 검찰개혁 관련한 두 축은 공수처 설치와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 장치 마련이 주 논의 네. 대상이었습니다. 네. 박상기 장관은 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또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네. 검찰 통제에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또 수사 기록의 확대 공개, 검찰 직접 수사 자제, 검찰 시민위원회 실질화와 변호인 참여권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뭐 문재인 대통령 반응은 어땠나요? 네, 어떻게 보면 박상기 장관보다 훨씬 더 검찰 개혁에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이 과제들은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실현이 법무부의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뭐 말은 당부지만 사실상은 지시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뭐 특별한 말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업무 보고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핵심 토의 주제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만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검경의 자율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뭐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이른바 검찰 과거사 정리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네. 박 장관은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겠다, 그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네. 업무 보고에 동석한 문무일 검찰총장도 오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과거사 점검단 설치를 검토 중이며 외부 인사 참여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해서 국가소송이나 재심 등에 있어 기계적 상소를 지향하도록 법무부와 대검, 서울고검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상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들도 아울러 논의됐습니다. 네. 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법무부, 검찰 힘 좀 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법무검찰 개혁이 문재인 대통령의 화두이긴 화두인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고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지난 4년 동안의 재판 일주로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18대 대선을 불과 8일 앞뒀던 지난 2012년 12월 11일 날 이른바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유명했었는데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이 사건으로 의혹이 터졌습니다.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밤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 관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대선은 결국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후에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가 이어졌고요. 민주당은 2013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윤석열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고 같은 해 6월에는 특별수사팀이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합니다.
7월 8일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재판 와중에 검찰 수사에 바람막이를 자처했던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이른바 혼외자 의혹이 불거졌고 최 총장은 결국 9월 13일 사퇴합니다. 그 한 달 뒤에 윤석열 팀장이 업무에서 배제가 됐고 검찰은 일종의 자중 질환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네, 뭐 파란만장했네요. 이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됐죠? 네, 지난 2014년 9월이었죠. 1심 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을 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에 2015년 2월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을 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검찰이 제출했던 일부 증거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원심이 다시 판단해보라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 서울고법에서 진행이 됐던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은 2년 동안 25차례나 공판을 거듭하면서 어떻게 네. 보면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좀 변화가 있었지 않았나요? 네,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일 텐데요. 네. 일단 구속 상태였던 원 전 원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인 지난 2015년 10월 보석으로 풀려나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에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이후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넘겨받은 자료 등을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오늘 선고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보면 재판부가 이미 유죄 심증을 굳혀놨기 때문에 추가 증거가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새인데 오늘 유죄 판단 근거 뭐 어떻게 되던가요? 네, 시큐리티와 그리고 4.25 진원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핵심 증거였는데 네.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이 이메일이었습니다. 네. 애초에 2심은 이 파일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서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를 했었는데요. 네. 대법원은 이 파일들을 누가 생산한 건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등의 이유로 해당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습니다. 네.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일단 이 파일들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뭐 어떤 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건가요? 네, 일단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391개의 트위터 계정들을 모두 증거로 인정을 했는데요. 네. 이 트위터 계정에서 드러난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올린 정치 관련 글들이 선거 운동에 활용이 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즉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라든가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은 선거 운동으로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는 네. 재판부의 판단인 겁니다. 네. 일단 원세훈 전 원장의 유죄 판결을 받아놓은 검찰 다음 수사는 어디로 갈까요? 네, 검찰은 이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등등 관련된 상당히 많은 그런 내부 자료를 이미 넘겨받은 상태인데요. 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아주 빠르게 재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순차적 공무 관계라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를 했는지 또 보고를 받았는지 더 나아가서 관련된 내용들을 지시를 했는지 등 이 검찰의 칼끝의 종착지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네, 뭐 기소나 처벌 여부를 떠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은 검찰청사에 출두하는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 플러스 계속해서 통상임금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일단 통상임금이 뭔지부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 그대로 통상적인 임금, 그러니까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정기적이고 일정한 기초임금을 말합니다. 네. 이 통상임금은 연장 근무, 휴일 근무 등에 대한 수당 및 연차 휴가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네. 기아차 근로자들은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다시 산정해 그동안 미지급했던 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네, 뭐 가장 큰 재판 쟁점이 어떤 거였나요? 네, 민법상 확고 부동한 대원칙인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인데요. 네.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법률 행위를 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며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근대사법의 대원칙입니다. 네. 우리 민법 제2조 1항은 이 원칙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즉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쉽게 말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상호 당사자 간 일종의 이익 절충 한계선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이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판 쟁점이 된 건가요? 네, 이 부분은 하급심 법원이 판단의 준거로 삼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봐야 하는데요. 네. 2013년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전원 합의체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 어떻게 나왔었나요? 네, 대법원은 2013년 12월에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해도 네. 그 합의는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없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는데요. 네.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했는데 소송이 계속 뭐 이어지고 있고 이런 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당시 판결을 하면서 대법원이 달았던 단서 조항 때문입니다. 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으로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네.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의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근로자 측의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 측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기아차는 이 새로운 재정적 부담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내세워 노조가 신의 측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재판부가 기아차 주장을 배격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축이 있는데요. 네. 일단 노동자들의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한 이익을 기아차가 향유했다. 네. 즉 수당 지급의 원천이 되는 초과 근무로 기아차가 이득을 봤으니 노동자에게도 일정 부분을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네. 경영상의 어려움은 기아차가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며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쉬운 판단은 아닌가 보네요. 소송이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 네, 기업마다 또 회사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일례로 광주고법은 최근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신의 측에 따라 미지급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 사측에 노조원들이 우리 돈부터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신의 측에 어긋난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네. 결국 뭐 그때 사안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예, 현재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확인된 것만 115건에 이르고 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여러 있습니다. 네. 노사 간 신의 측의 범위와 용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해당하는지 또 대법원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불필요한 소송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와 뒤숭숭한 헌법재판소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유정 후보자 주식 투자가 논란이라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액수인데요. 네. 지난 1년 반 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식 평가액이 무려 12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네. 대다수 언론에서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게 네. 이 늘어난 주식 보유 차액 12억 원을 시세 차익으로 혼동해 쓰고 있는데요. 네. 일단 시세 차익이 아닌 주식 보유 차액이 12억 원 늘어난 겁니다. 네, 뭐 많이 늘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이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이유정 후보자는 어제 해명 자료를 통해서 네. 부장 판사였던 남편이 지난해 3월 변호사로 개업한 뒤 그 네. 남편 급여를 저축하는 대신에 코스닥 주식에 투자했다. 네. 즉 남편 월급 등 전체 투자 금액이 늘어나서 주식 평가액이 늘어난 거지 늘어난 금액 전부가 주식으로 인한 차익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월급이면 적지 않을 텐데 저 해명만 놓고 보면 어쨌든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투자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그 투자 기법이 문제가 됐는데요. 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건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업체의 주식입니다. 네. 이 후보자는 이 주식을 2013년 5월에 2억 2천만 원 어치를 사서 네. 2014년 1월과 8월 두 차례 매도하는 등 네. 5억 3천만 원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네. 액수도 액수지만 더 큰 논란은 이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할 당시에는 비상장 상태였는데 네. 주식을 사고 5개월 뒤 코스닥
코스닥 상장이 됐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네, 뭐 의혹이 제기될 만한데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가요? 네, 또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4월에 이른바 가짜 백수호 파동과 관련된 업체인데요. 네. 가짜 백수호 파동으로 이 업체 주식은 급락을 거듭했습니다. 네. 이때까지도 이 후보자는 이 업체 주식을 상당 보유하고 있다가 이른바 손절매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부 거래였다면 그 전에 팔았지 사태 이후에 팔았겠냐. 그러니 내부 거래가 아니다라는 게 이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네, 이 해명은 뭐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가짜 백수호 파동이야 그 회사도 그런 일이 닥칠지 본인들도 몰랐을 텐데 그걸 몰랐다는 걸 근거로 뭐 내부 거래가 아니다. 이건 별로 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다른 뭐 의혹 제기된 거는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이유정 후보자의 주식 투자 실력이 하루 종일 주식 투자만 하는 전업 투자자나 네. 이른바 주식 고수보다 훨씬 낫다는 건데요. 네. 일례로 DSK라는 업체의 주식은 네. 한 주당 8,800원에 사서 3만 원이 넘을 때 팔아서 네. 8개월 만에 3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제주가 좋네요. 네, 또 한 주에 7,000원에 사들인 또 다른 주식은 5개월 뒤에 주가가 2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일부 손해를 본 주식도 있긴 하지만 이른바 단타 매매로 짭짤한 이득을 보는 등 웬만한 주식 전문가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실력인데 이게 이 후보자의 실력이냐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네, 뭐 이 후보자는 어제도 입장문 발표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도 사퇴변을 발표하면서 거듭 의혹을 부인했죠. 네, 이 후보자는 그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네. 이 후보자가 발표한 입장문이 또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네. 이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공직 후보자로서 저의 재산 형성 과정에 여러 논란이 있는 점, 그런 논란들이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알게 되었다, 즉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뉘앙스입니다. 네.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 주식 투자로 몇 개월에 몇 억씩 버는 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을 더 들끓게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또 주식 거래 문제에 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네. 특정 정당을 지지한 전력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편에 선 것이라고 답했는데 그럼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적 약자가 뭐가 다르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런 지적이 나올 만하네요. 이 후보자 자진 사퇴로 헌재는 계속 당분간 8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지난 1월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유정 후보자 사태로 8인 체제는 앞으로도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다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국회 처리마저 계속 지연되면서 헌재는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곤혹스럽겠네요. 9월 1일 오늘은 헌법재판소 창립 기념일인데 29번째 생일 참 뒤숭숭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순서입니다. 대법원에서도 노동계가 환영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삼성 직업병에 대해 업무와 발병 간 상관관계와 노동자 피해를 인정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요. 특히 이번 주 현장기획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DNA 감식 등 과학수사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법유전학회 총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DNA 몽타주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DNA 감식. 어디까지 왔고 어디까지 갈 건지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로투데이 현장기획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병을 얻은 여성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 2심을 깨고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른바 삼성 직업병에 대해 산재 인정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대법원 선고의 의미와 향후 영향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삼성 서초 사옥입니다. 사옥 앞 인도의 이른바 삼성 백혈병 피해자 등 가족과 활동가들이 천막을 쳐놓고 몇 년째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 그리고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과하고 배제 없이 보상을 할 것, 이 세 가지를 요구하며 농성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삼성 LCD 여성 노동자의 다발성 경화증을 산재로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33살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씨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및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1, 2심은 근로자의 질병이나 장애, 사망은 업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해 발병되거나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씨가 입사 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었던 점, 우리나라 평균 발병 연령 38세보다 훨씬 이른 만 21세 무렵에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도 정황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한 겁니다. 이 씨는 18살이던 200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패널 화질 검사 업무를 맡았고 이후 아토피성 결막염과 원인 불명 가슴 통증 등에 시달리다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섬유가 서서히 파괴돼 근육과 장기가 마비되는 불치병으로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산업재해의 존부와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 쉽지 않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규범적 차원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삼성 희귀 직업병 피해자들의 몇 건의 승소 사례가 있긴 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한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모두 고법에서 끝났습니다. 1,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동계는 산재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잘못된 법 제도 관행이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앞으로는 산재 인정이 보다 손쉽게 좀 될 수 있도록 법이 적극적으로 좀 제도 개선, 법률 개정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로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법원 판례로 굳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를 가려내고 범인임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DNA 감식. 과학 수사의 총알아 할 수 있는 DNA 감식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법유전학회 총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제법유전학회 총회가 아시아에서 열린 자체가 이번이 처음인데 법률방송 현장기획 정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서양의 교류를 주제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국제법유전학회 총회. 세미나장에선 DNA 감식 최첨단 기술에 대한 발표와 열띤 토론, 질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ost recent studies point to 1.3 to 1. Of course, this varies according to the body site, so you would find many more bacterial cells in the gut, for example, or on the skin than in the blood. DNA 감식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현란한 전시물들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잡아끕니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이나 관람객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건 전시장 부스마다 마련된 최첨단 DNA 감식 장치. 이 부스에서는 범죄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의 체액을 분석할 수 있는 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즉석 임신 테스트기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인 이 키트는 현장에 남아있는 액체가 사람의 것인지, 범죄와 상관없는 그냥 물 같은 것인지, 아니면 동물의 것인지 등을 즉석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혈액인지 정액인지 소변인지 타액인지도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증거를 현장에서 바로 분석하고 저장이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DNA 감식 장비입니다. So each one of the tests is better than the existing tests for a particular reason. 또 다른 부스에 전시되어 있는 DNA 분석 장치. 일일이 DNA를 추출하고 희석하는 등 사람 손이 많이 가던 기존 DNA 검사 방식을 탈피해 그 어떤 DNA 검사 과정도 전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편의성 향상은 물론 자칫 이물질이나 오차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입니다.
attending the ISFG is very important, so we're happy to be here as partners to the forensic community as they move forward into this new technology. 1968년 창립한 국제법유전학회는 미국 FBI나 우리나라 대검찰청 같은 전 세계 60개국의 주요 수사기관 수사관과 학자, 연구원 등 회원이 1,200여 명입니다. DNA 감식 분야 세계 최고 권위를 바탕으로 DNA 감식 기술의 토대와 과학수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총회는 DNA 과학수사 관련 세계 각국의 최신 연구 성과와 연구 동향 등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DNA 몽타주 작성 기술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 등 최신 연구 및 기술 동향 소개와 함께 국제실종자위원회의 DNA 감식을 통한 인권과 정의 등 관련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66개국 7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557편의 논문 초록을 접수했고 64편을 구두 발표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DNA 감식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범인을 가려내는 역할도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대량 재난 사고에서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쓴 그 범죄자들의 무죄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이후 검찰과 경찰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5천 건이 넘는 미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또 DNA 감식을 통해 진범을 찾아 무고한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등 과학수사는 정의와 인권 실현에도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번 총회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검찰도 이번 총회 성과를 바탕으로 진술 증거 위주의 전통적 수사 방식으로부터 DNA 감식 등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개막한 이번 국제법유전학회 총회는 오늘 토요일까지 열립니다. 동서양의 조화를 주제로 열린 제27회 국제법유전학회 총회. 이번 행사를 계기로 DNA 수사가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학수사의 유용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널리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정수정입니다. 법조계 뉴스의 이면을 분석하는 로 인사이드입니다. 조현병이라는 일종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이 대낮에 서울 강남은행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돈을 내놓으라고 횡설수설하다 그냥 나갔는데 무슨 일인지 다시 은행에 돌아왔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 뒷얘기 전해드립니다. 작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관련해 국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가 항소심에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일은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재판받을 권리 법률 구조권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로 인사이드입니다. 네, 로인사이드 이재용 부회장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바로 남승환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남 변호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선고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묵시적 청탁, 이런 게 원래 뇌물 관련해서 나오는 말인가요? 아니면 좀 특이한 경우인가요? 정확하게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굳이 법원이 묵시적 청탁 여부를 이렇게 굉장한 쟁점으로 두고 심리한 것을 보면 아마도 제3자 뇌물제공죄의 성격이 있다라는 전제를 좀 깔고 있지 않았나 싶고 그런 점에서 부정한 청탁을 좀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죄 재판에서는 굳이 이렇게 개개 행위와 연관이 없어도 대통령이면 어쨌든 돈 주면 그 포괄적으로 뇌물 성립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과는 경우가 좀 다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네. 대통령이니까요. 그런데 법원은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례와 이 사례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이런 설치를 하면서 그 사안은 단순 뇌물죄였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제3자 뇌물 제공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자 이런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쨌든 직접 받아 챙겼는데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건 아니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법률가로서 제가 보기에는 뇌물 공여, 단순 뇌물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법원이 과도한 고민을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는 그렇습니다. 또 가장 궁금한 게 징역 5년. 이거는 뭐 어떤 계산, 어떤 산술에서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재산 국외도피죄의 경우에는 50억 이상이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데요. 지금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외 도피한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 됐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경을 한번 하면 2년 6월까지로 감경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경을 안 했는데 어쨌든 정해진 형량 안에서는 징역 5년까지는 딱 맞추고 더 깎아주진 않았다. 이런 게 법원 입장인 모양이네요. 그런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럼 항소심에서는 뭐 그쪽으로 재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당연히 집행유예 전략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해야 되거든요. 지금 1심은 5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소송 전략으로는 추가로 무죄를 받아내는 것, 그 다음에 양형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서 나에게 유리한 정상을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집행유예가 되도록 형량을 낮춰보는 것, 2가지 정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은 뭐 더 유죄를 받아내서 무조건 5년 이상 뭐 그렇게 하겠네요. 네, 특검이 항소했으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피고인들이 항소할 때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항소심에서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검찰이 따라서 항소한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량이 같은 판단을 하면서도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양쪽이 다 지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뭐 둘 다 그러면 정말 또 사활을 걸고 싸울 것 같은데 좀 섣부르긴 하지만 전망을 해본다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요즘 법원이 1심 중심주의라고 해서 1심에서 형량을 정할 때 이제 정확하게는 양형을 한다고 하는데 양형을 할 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면 1심을 존중해라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과연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가 좀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워낙에 특수한 사건이고 또 쟁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뭐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는 쉽게 볼 수 없을 것 같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뭔가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현병이라고 일종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은행에 들어가 돈을 내놓으라고 횡설수설하며 은행 직원들을 협박하다가 돈은 못 챙기고 그냥 은행을 떠났습니다. 어쨌든 은행 털이 미수인데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먼저 사건 개요부터 간략하게 좀 전해주시죠. 지난 4월 5일 2시 20분쯤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조현병, 즉 정신분열 증세가 있는 24살 권모 씨가 부엌칼을 들고 이제 은행을 들어가서 돈을 내놓으라며 이렇게 협박을 했고요. 뭐 창구를 넘어가는 등 이런저런 행패를 부리다가 은행 직원이 이제 시간을 끌면서 돈을 주지 않자 갑자기 이제 은행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이후 권 씨는 다시 은행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이제 뒤이어 오던 경찰에게 체포됐고요. 특수 강도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뭐 은행털이 미수범이 정신질환자라는 것도 그렇고 그냥 나간 것도 그렇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도 그렇고 뭔가 특이한 사건이긴 한 것 같은데 재판 쟁점이 뭐였나요? 일단 뭐 권 씨가 은행 털이 미수라는 데는 법적 다툼이 없습니다. 쟁점은 크게 2가지인데요. 먼저 이제 권 씨가 돈을 안 받고 혹은 못 받고 은행을 떠난 게 자의로 범행을 그만둔 건지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어서 은행을 이탈한 건지 이 한 가지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형량과 관련된 건데 권 씨를 이제 처벌하면서 강제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느냐 아니면 뭐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느냐입니다. 뭐 복잡하네요. 먼저 돈을 못 챙기고 은행을 떠난 것부터 보면은 이거는 뭐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특수 강도 미수에는 장애 미수와 중지 미수가 있습니다. 형법 제25조 장애 미수는 범행을 시작했는데
곤란한 사정이 생겨서 범행을 미처 이제 못한 경우를 말을 네. 합니다. 즉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외적인 사정으로 범행을 중지를 한 걸 말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호프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했다가 네. 손님이 이제 갑자기 들어와서 네. 성폭행을 못하고 도망간 경우, 네. 이 경우는 이제 장애미수에 해당하고요. 네. 반면 이제 중지미수는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것. 네.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면은 성폭행을 하려다가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러면 네. 안 되지 하면서 이제 성폭행을 멈춘 것, 이거를 이제 중지미수라고 합니다. 네. 권 씨 경우에는 뭐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권 씨의 경우에는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라는 게 이제 배심원단의 일치된 판단이고 네. 이제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뭐 어떤 점을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린 건가요? 일단 뭐 권 씨 변호인이 이제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나중에 이제 후회하겠구나 싶어서 이제 은행을 떠났다는 검찰 진술을 바탕으로 네.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반면 이제 검찰은 권 씨가 이제 은행 직원들이 돈을 안 주고 시간을 끄니까 어쩔 수 없이 은행을 떠났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배심원단은 이제 검찰 주장을 수용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권 씨가 스스로 범행을 멈춘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형량은 어떻게 나왔나요? 특수강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미수인 점을 고려해서 징역 2년 6개월에 치료 감호를 선고했습니다. 네. 앞서서 재판 쟁점 가운데 하나가 형량이라고 했는데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했네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권 씨에게 치료 감호를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뭐 치료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느냐와 이제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치료 감호는 심신장애 등의 문제가 있는 범죄자를 일정 시설에 유치해 놓고 뭐 강제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요. 네. 치료 조건부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신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검찰은 이제 조현증을 앓고 있는 권 씨가 이전에도 아무 이유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여대생의 엉덩이를 만져서 네. 성추행 혐의로 이제 성추행한 경험이 있고 네. 이번 사건과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배심원단과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네. 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니까 일단 가둬놓고 치료를 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드문 사건 뒷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허물어져가는 영국 복지제도를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으로 그려내 작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소송인가요? 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네. 심장 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한 남성이 생계를 위해 복지 수급을 신청하지만 네. 정부는 근로 능력이 있으니 일을 해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남성은 결국 수급을 포기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복지제도의 맹점인 보편적 복지에 대한 딜레마를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실제 벌어진 일은 지난 2014년 8월 숨진 고 최인기 씨 사건입니다. 네. 좌석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최 씨는 2005년 대동맥류 진단을 받고 1차 수술을 한 뒤 네. 2008년에도 한 차례 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가게가 어려워지고 또 수술 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네. 최 씨는 2005년 1차 수술 직후부터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서 네. 여기서 나오는 월 10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월 100만 원씩 받다가 왜 갑자기 어떻게 하다 숨진 건가요? 네, 발단은 지난 2013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 씨에 대해 느닷없이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근로능력 있음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기초수급자는 지원 조건에 따라서 신분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일반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네. 일반 수급자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일을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는데요. 네. 조건부 수급자가 되면 평가 등급에 따라 일을 해야지만 지원금이 네. 나옵니다. 그전까지 일반 수급자로 분류됐던 최 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그 근로능력 평가 주체가 넘어간 2013년 말에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았고 네. 쉽게 말해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해야 지원금이 나오는 조건부 수급자가 된 겁니다. 네. 최 씨는 2014년에 지하주차장 미화원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결국 같은 해 8월에 사망했습니다. 네. 뭐 국민연금공단이 아무 이유나 근거도 없이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내리진 않았을 텐데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이 부분이 유족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고 또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직접적인 배경인데요. 네. 2013년 근로능력 평가 당시 최 씨 측은 건강 상태가 3, 4단계에 해당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네. 국민연금공단은 가장 양호한 상태인 1단계를 평가했습니다. 네. 이에 최 씨가 사망한 뒤에 유족과 빈곤사회연대 등은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냐면서 정보 공개까지 청구를 했지만 네. 국민연금공단은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네. 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또 그 전에 최 씨를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던 수원 권선구청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최 씨 유족은 최 씨의 3주기였던 지난 28일 민변 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고 최인기 씨의 부인은 곽혜숙 씨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래도 지금까지도 자기네들은 한마디 대답이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자기네들은 원리 원칙대로 했다. 뭐를 원리 원칙대로 했는지.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또 뭐 어떤 말들이 더 나왔나요? 네, 최인기 씨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민변이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말은 네. 고 최인기 씨 개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 전반에 관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여긴 두 측면이 있습니다. 네. 먼저 보장기관의 형식적이고 안일한 평가 자체가 문제라는 측면과 네. 다른 하나는 이렇게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을 경우 어떻게든 일을 해야만 지원금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네. 일을 해서 버는 돈은 또 지원금 총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결국 순수 지원금은 줄어들게 되고 또 일을 하지 않거나 이런저런 제약 조건 때문에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현행 조건부 수급 제도는 현대판 강제 노동 강요이고 또 빈곤층의 건강 등을 악화시키는 나쁜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뭐 근로능력이 명백히 있는데도 무조건 지원금을 주기도 그렇고 뭔가 좀 합리적이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비선 진료 관련해서 법원이 오늘 최순실 주치로 불렸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한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먼저 오늘 항소심 결정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진료에 대해 미용시술 전문 김영재 원장을 네.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전 서울대 병원장에게 소개를 시켜줬는데요. 네. 국회에서 이제 아니라고 이제 위증을 했고 네. 특검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1심에선 국회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는데 네. 근데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임순 교수에 대해서 공소기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네. 이제 1심 유죄 판결은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네. 항소심 재판부가 한마디로 처벌 불가라고 밝힌 건데 공소 기각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공소기각은 재판부가 검찰의 소송 조건이 미흡해 공소한 사실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소송을 종결하는 걸 말합니다. 네. 쉽게 말해 기소 요건이 안 되는데 기소했다고 보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결정을 말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살인 사건 범인을 잡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면은 뭐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네. 검찰이 이제 공소시효를 잘못 계산해서 뭐 기소를 했을 경우에도 진범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이임순 교수가 그러니까 이 공소 기각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임순 교수가 국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게 올해 2월 28일입니다. 네.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네. 올해 1월 15일까지 60일 동안 활동을 했고 네. 국조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의결된 건 올해 1월 20일입니다. 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오늘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의 공소 제기 절차는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면서 특검의 공소를 기각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증은 국회위원장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네. 이임순 교수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고발이 이뤄져서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국조특위 보고서가 의결된 1월 20일까지를 국조특위 존속기간으로 봤고요. 그 이후 이뤄진 고발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네. 뇌물 위증 유죄가 인정된 이재용 부회장이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위증죄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국조특위가 이재용 부회장을 특검에 고발한 건 1월 12일이기 때문에 뭐 공소기각 사유엔 해당하지 않고요.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은 1월 17일에 고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국조특위 활동 종료 이틀이나 지나긴 했지만 국조특위 보고서가 의결된 게 20일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요건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특검은 오늘 재판부 결정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은 고발의 적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면서 대법원의 상고에 판단을 이제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교수 신분이 박탈되는데 이임순 교수 변호사가 바뀌었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용케 빠져나갈 자리를 찾은 모양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9월 1일 오늘 생일을 맞은 또 다른 법조 기관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인데요. 오늘 로인사이드, 오늘은 좀 생소해 보이기는 하는데 법률구조 청구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먼저 오늘 기념식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어땠나요? 예, 오늘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덕헤이 호텔에서 열린 오늘 이제 법률구조공단 30주년 기념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소영 법원 행정처장, 미야자키 마코토 일본 사법지원센터 이사장 등 국내의 300여 명의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법률구조공단이 뭐 하는 곳인가요? 예, 법률구조공단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권익을 옹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1987년 9월 1일 설립됐고 오늘로 꼭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91명의 인원으로 48개 사무소에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현재는 뭐 1,000여 명이 넘는 직원과 전국에 131곳의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 184만 7천여 건, 형사 32만 3천여 건의 소송 구조를 도왔고요. 2,585만 건이 넘는 법률 상담을 수행해 왔습니다. 소송 구조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이건 뭐 국선 변호인 이런 건가는 또 다른 건가요? 예, 그 국선 변호인은 재판 자체를 도와주는 이제 말 그대로 재판에서 변호를 해주는 것을 말하고요. 소송 구조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소송 구조는 재판 자체가 아니라 재판을 받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걸 말합니다. 즉 소송 착수까지 이제 도움을 주는 걸 말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소송 절차와 관련한 법률 안내, 나아가서는 뭐 인지대 등 재판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을 해주는 과정을 소송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오늘 심포지엄이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대주제는 이제 법률 구조의 선진화였는데요. 여기서 핵심 개념은 법률 구조 청구권입니다. 법률 구조 청구권은 또 뭔가요? 예, 먼저 이제 헌법 제27조 1항 재판 청구권 조항은 모든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인지대 등 비용도 높고 일반 선임들에게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레 이제 상담 자체를 포기하는 등 재판받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이제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법률구조 청구권은 이런 문제 의식에서 나온 건데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그래서 예, 헌법 27조의 법률구조 청구권을 신설하자는 겁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한 김대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적, 신체적, 시간적, 지역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권리 구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법률 구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법률구조공단 차원에서 이제 사업적이나 시혜적으로 하고 있는 소송 구조 활동을 헌법의 명문화해서 당연한 국민 기본권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뭐 법은 멀고 주목은 가깝다는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통용이 되고 있는데 법률 구조라는 개념이 헌법상 권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로투데이 스페셜.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알찬 소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